다음으로 바이너리 베리어블, 이진 변수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의 값만을 갖는 거를 얘기를 하죠. 사실은 바이너리 베리어블은 따로 굳이 볼 필요는 없고, 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노미널 베리어블,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도 하죠. 얘의 특수한 형태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도 동일한 값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바이너리 베리어블은 명목 변수 중에 값을 두 개만 갖는, 즉 남자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구매를 했다 안 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어떤 옵젝트에 대해서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건데 변수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A라는 옵젝트에 대해서 변수가 10개가 있어요. 또 B라는 옵젝트에 대해서 변수가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A라는 옵젝트에 그냥 이 표를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 Q라는 거는 첫 번째 옵젝트과 두 번째 옵젝트이 전부 1인 거. 그리고 0이라는 거는 첫 번째 옵젝트과 두 번째 옵젝트이 전부 0인 거. 그리고 나머지는 요 S와 R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1인데 한쪽에서는 0인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옵젝트 I와 옵젝트 J의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얘를 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변수 총수 변수가 총 몇 개인가 변수가 총 몇 개인가를 그냥 적으면 되고요. 그 중에 값이 같은 변수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00이거나 얘도 0이고 얘도 0, 쟤도 0이고 쟤도 0, 얘도 0이고 얘도 0, 혹은 얘도 1이고 쟤도 1 이런 거를 우리가 값이 같은 거라고 하죠. 자, 밑에 걸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두 고객이 구매한 물품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의 유사도를 구할 때는 그 고객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뭐 알 수 있는 게 구매 히스토리를 보고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을 같이 사는 경향이 있으면 그 고객이 유사한 고객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추천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A라는 고객은 3개의 물건을 샀고요. B라는 고객은 2개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물건을 샀다 안 샀답니다. 샀다 안 샀다니까 A와 B의 유사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변수가 10개잖아요. 10분의 A와 B가 같은 건 몇 개죠? A와 B가 같은 거는 얘네 둘 다 샀죠. 그리고 얘네 둘 다 안 샀죠. 그러면은 총 3개 빼고 7개가 동일합니다. 자, 10분의 7이 유사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나머지 1번 물건, 2번 물건, 4번 물건은 한 명은 사고 한 명은 안 샀기 때문에 이 위의 표에서는 S와 R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3번 물건 있잖아요. 동시에 구매한 게 하나잖아요. 그 경우에는 요 위에서 Q가 1이다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안 산 게 지금 6개잖아요. 그 말은 T가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설명하면 총 변수의 개수 중에 둘 다 1이거나 둘 다 0인 거를 나타내면 얘가 0.7이 된다. 이렇게 유사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너리 베리어블의 경우에는요. 자, 노미널 베리어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미널 베리어블은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일반화된 형태인데 아까 바이너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을 갖기 때문에 그냥 때려 맞춰도 50%가 맞는 그 유사하게 나오는 유사도가 좀 높게 나온다라면은 노미널 베리어블은 여러 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갖기 때문에 서로 겹치기가 어려워요. 자, 노미널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구간형 변수와 달리 사칙연산이 의미가 없는 변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혈액형이 A형이다, O형이다, B형이다 라는 것들은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일반화된 형태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고객
것들의 유사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레드, 옐로우, 그린, 핑크, 블루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도 레드라고 하고 나도 레드라고 했으면 요거는 일치한 거고요. 저 사람은 레드인데 나는 옐로우라고 했으면 이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너리 베리어블은 선택지가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명목 변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베리어블에 비해서 노미널 베리어블은 유사도가 높아지게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요 식을 다시 보면 전체 변수의 수고요. 전체 변수의 수고요. 그리고 위에는 전체 변수 빼기 서로 값이 일치하는 변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는 뭐냐면 전체 변수에서 값이 서로 다른 걸 뺐다는 얘기는 뭐가 남겠어요? 즉 서로 값이 다른 변수의 수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즉 전체 변수분의 서로 값이 다른 변수. 그러니까 지금 얘는 유사도가 아니라 거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 페이지 설명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잘못 좀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변수 중에 서로 값이 같은 변수의 개수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전체분의 q 더하기 t를 구한 거니까 얘는 거리가 아니라 유사도를 구한 게 되는 거죠. 자, 0.7이라는 거는 유사도를 구한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은 값이 같은 게 7개였으니까 값이 다른 건 3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빼기 이 숫자. 그래서 해서 0.3이 나와야 거리가 맞게 되겠습니다. 예, 거리와 유사도는 계속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헷갈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앞 페이지에서 본 똑같은 이그젠플인데요. 똑같은 이그젠플인데 명목 변수로 계산을 한 거랑 이진 변수로 계산을 한 거랑 결국 똑같은 계산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 겁니다. 유사도를 구하시오. 한번 해보면 유사도를 먼저 구해보고 거리를 구해볼게요. 유사도는 전체 변수 개수가 10개잖아요. 10개 중에 둘이 값이 똑같은 건 7개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유사도가 되는 거고요. 거리를 구해볼까요? 거리는 전체 변수가 10개잖아요. 그 중에 요 공식 전체 변수 빼기 값이 똑같은 거 하면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0.3이 되겠습니다. 유사도는 0.7, 거리는 0.3. 요 결과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진 변수와 똑같습니다. 즉 이진 변수도 명목 변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만 달랐지 적용하는 공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변수는 오디널 베리어블, 즉 순서 변수라는 건데 순서 변수는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명목 변수로 나타내기도 해요. 명목 변수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땄고요. 다른 사람은 은메달을 땄어요. 그럼 금메달과 은메달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과 은메달은 다르다. 또 누군 또 동메달을 땄어요. 금메달과 은메달도 다르고 금메달과 동메달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거는 앞 페이지에서 본 요 명목 변수 요 식을 적용을 하면 변수 간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간의 거리.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목적이 그게 아니라 금메달과 은메달은 다르다. 그리고 금메달과 동메달은 완전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요거는 명목 변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순서 값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 다음엔 은메달, 그 다음엔 동메달 해서 얘네들의 차이가 뭐 여기는 뭐 10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는 20의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자체의 차이가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순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순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얘를 순서 변수로 사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앞에서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요 데이터 자체를 숫자로 바꾸는 시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명목 변수, 이진 변수 같은 경우에는 x1과 x2의 거리를 구할 때 요 값들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값들을 비교했는데 순서 변수의 경우에는 값들을 비교하기 전에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 자체를 숫자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로 변환하는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 자체는 굉장히 좀 첨자도 많고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실제로 값을 가지고 해볼게요. x1 하나만 해보고, 자, 만약에 메달이, 자, 앞에 올림픽 먼저 처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대회가 월드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가정입니다. 월드컵이 최고고 그 다음 올림픽, 그 다음 아시안게임, 그 다음 전국체전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총 4개의 대회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1등, 2등, 3등, 4등이라고 하면 총 4개의 대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4개의 대회라는 걸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 중에 올림픽이면은 두 번째로 센 대회잖아요. 그 2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4 빼기 1, 3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값을 3분의 1이라고 아니죠. 자, 다시. 네, 맞습니다. 요 값을 3분의 1이라고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메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은메달은 메달의 종류가 총 3개인데 그 중에 2등이잖아요. 그러면은 3개인데 2등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1이 돼서 얘를 2분의 1이라고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즉, 저 변환에 의해서 x1이라는 값은 아까 순서 변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숫자형 변수로 변환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x2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x2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x2는 몇 분의 몇인가요? x2는 자, x2는 지금 월드컵이면서 동메달이잖아요. 월드컵이면서 동메달이면은 자, 4분의 여기에 4가 들어가고요. 월드컵이면은 1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3분의 0이니까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동메달이었죠. 동메달이면은 뭔가요? 동메달이면은 여기 3이 들어가는 거 중에 세 번째네요. 그러면 2분의 2가 되네요. 그러면 1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순서 변수의 경우에는 가장 1등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면은 0이 나오게 되고요. 가장 꼴등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면 1이 나오게 되고 1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닌 중간의 것들이 나오면 위와 같이 분수로 나오게 되네요.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고 하면 x3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죠. x3는 근데 구하지는 않고 x1과 x2가 있다라고 할 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구할 수 있죠. 만약에 맨하탄 거리로 구한다 그러면은 3분의 1에서 0을 빼야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또 2분의 1과 1의 차이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면 6분의 5가 되게 됩니다. 맨하탄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유클리디안으로 한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 변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미널 베리어블과 달리 각 변수의 값을 수치로 변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간형 변수 다루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맨하탄이나 유클리디안 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라 하면 순서 변수, 명목 변수, 이진 변수, 구간 변수였잖아요. 변수의 타입별로 거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을 본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객체가 한 가지 타입의 변수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지금 명목 변수를 구간 변수로 변경하여 그 다음부터는 구간 변수처럼 계산을 한다라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여기 고객이 있고요. 고객별로 커스터머의 프라이스가 뭘까요? 자, 프라이스가 있고 퀄리티가 있고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 점수를 매긴 건가 보네요. 고객이 가격에 대한 만족도, 뭐 품질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머리털 스테이터스는 자기가 이건 결혼, 싱글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기 이혼도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바이너리는 아니고요. 바이너리라면 싱글이나 메리드만 했을 텐데 이혼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명목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만 있었다면 유클리디안이나 맨하탄을 가지고 했을 건데 얘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얘는 좀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전체 변수 중에 뭐 값이 같은 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single, married 그리고 divorced 이렇게 세 가지 single, married, divorced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변수를 만들어요. 원래는 변수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변수가 하나였었는데 요 하나로 나타낼 수 있었던 변수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각 변수가 갖는 값들 single, married, divorced를 변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A가 single이었다 그러면 100 그리고 married였다 010 divorced였다 001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당연히 각 커스터머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진 0이겠죠. 이러한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텍스트 다루게 될 때 같이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주면 전부 이제 숫자가 됐잖아요. 전부 숫자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맨하탄을 구하든지 유클리디안을 구하든지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설프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은 그 변수들 간의 특징을 조금 더 살리는 방법인데 만약에 어떤 옵젝이 그 두 개의 옵젝이 있는데 p 차원으로 돼 있어요. 변수가 p개란 얘기죠. 변수가 p개가 있으면은 p분의 즉 변수가 10개가 있으면 10분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개념이고 요걸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변수 1에서 나타난 거리, 변수 2에서 나타난 거리, 변수 3에서 나타난 거리 이런 거리들을 모두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다 같이 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첫 번째 변수가 됐건 k번째 변수가 순서 변수였어요. 그러면은 그 순서 변수는 우리 아까 한 2페이지 전에서 봤나요? 그 오디널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 변수는 모두 구간 변수로 바뀌어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간 변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빼줘요. 만약에 키가 180이고 160이다 빼면 20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분의 1하고 0이다 그러면 빼면 3분의 1이 되겠죠. 아무튼 각 변수마다 차이를 구해요. 각 변수마다 차이를 구한 다음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우리 배웠잖아요. 뭐 단순하게 그냥 선형으로 표준화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구간 변수라면 각 변수 안에서의 값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0에서 1로 표준화를 해요. 그러면 0에서 1로 표준화된 여러 변수들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명목 변수라면 이진 변수도 명목 변수 중에 하나죠. 두 개의 값이 동일하면 0, 그렇지 않으면 1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변수들이 어떤 처리를 다 받게 됐냐 하면 만약에 순서 변수라면
이 식에 의해서 구간 변수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러면 순서에서 바뀐 구간 변수 혹은 원래부터 구간 변수였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두 객체에 대해서 값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얘네의 차를 구한 다음에 표준화가 됐으니까 0에서 1 사이 값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간 변수가 아닌 명목 변수였다. 그러면 얘네는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변수가 만약에 10개면 10개 각각에 대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전체를 더한 다음에 p로 나눔으로써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거리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이나 다시 여러 변수가 혼합된 객체를 이 방법으로 할 건지 이 방법으로 할 건지 이건 고민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툴들이 다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고요. 툴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특히 구간형 변수, 명목형 변수의 경우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구간형 변수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구간형 변수를 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게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할 거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할 거냐, 그 정도를 여러분이 파라메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디안을 많이 쓰니까 유클리디안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요. 차원의 수가 정말 많다면, 정말 많다라는 것도 주관적인데 차원의 수가 정말 많다면 맨하탄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차원의 수가 많을 때 맨하탄을 한번 적용해 보고 그 값을 비교해 본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면 추가적으로 기존 척도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변형 척도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쓰이는 거죠. 옵션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하탄으로 할 거냐 유클리드로 할 거냐라는 거에 추가하여 자카드 거리를 할 거냐 혹은 뒤에 배울 코사인 유사도를 쓸 거냐 등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지금 살펴볼 자카드 인덱스는 명목 변수의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집합 간의 유사도 측정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집합 간의 유사도 측정. 예를 들면은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지금 A라는 집합에는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요. B라는 집합에는 3, 4라는 집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A와 B는 얼마나 유사해 보이나요? A와 B는 얼마나 유사해 보이나요? 했을 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4분의 1이다 라고 대답했으면 그게 지금 자카드 유사도입니다. 자, 4분의 1이다. 왜냐하면은 자카드 유사도라는 거는 A와 B 집합의 유사도를 고려할 때 거리 아니고 유사도입니다. 거리 아니고 유사도고 이 유사도를 보통 자카드 시밀렐러티라고 안 하고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 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 즉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4개잖아요.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하면 0.2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집합이 A라는 고객이 구매한 물품 번호 그리고 B라는 고객이 구매한 물품 번호였다. 그러면은 A와 B가 구매한 물품의 이력으로 보았을 때 A와 B 고객의 유사도가 얼마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금 구한 요 공식에 의해서 4분의 1, 0.25가 답이 되고요. 자카드 인덱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드 인덱스는 유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리를 얘기할 때는 자카드 디스턴스라고 그래요. 자카드 디스턴스라고 그럴 때는 1 빼기
자카드 인덱스를 하면 되니까 우리 아까 0.25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들 간의 고객 A와 고객 B의 자카드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1 빼기 0.25에서 0.7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카드 거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뭐 당연히 뭐 합집합 분의 교집합 충분히 직관적이고요. 게다가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뭐냐면 명목 변수에서 본 거예요. 본 거와 유사해요. 자, 그런데 값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이그젬플을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위에는 뭐냐면 A와 B의 합집합만 살펴본 거고요. 사실은 전체 집합이 있었던 거예요. 전체 집합이 있어서 A와 B 둘 다 아무도 사지 않은 물건들이 5에서부터 10번까지 있었던 거죠. 자, 보면 1, 2, 3, 요 밑에 표를 보면 1, 2, 3, 4, 5, 6, 7, 8, 90이 있는데 A는 1, 2, 3을 구매했고요. B는 3, 4를 구매했고 5, 6, 7, 8, 9는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자카드 유사도를 구하시오. A와 B의 합집합이 얼마죠? 1, 2, 3, 4. 네. A와 B의 교집합이 얼마죠? 3 하나잖아요. 네. 이거 아까 여기서 구한 거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0.25. 0.25인데 우리 아까 기억나나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보면 명목 변수 여기에서 유사도 구했잖아요. 여기에서 유사도가 10분의 7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명목 변수를 구할 때는 우리 아까 어떤 기준을 사용했었냐면 전체 변수의 개수 10분의 얘네가 서로 동일한 개수 산 걸로 동일하건 안 산 걸로 동일하건 그래서 7이 나왔어요. 요게 일반 명목 변수 구하는 방식이었고요. 근데 자카드 방식을 해볼까요? 자카드 방식은 합집합의 수 4분의 교집합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위에는 10분의 7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오른쪽 자카드 유사도는 4분의 1이면 0.5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생각해보면 자카드에서 분자 분모에 6을 더하면 명목 변수랑 같아지게 되죠. 분자 분모에 더해진 6은 뭐냐? 요놈입니다. 요놈.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고객이 A와 B잖아요. A와 B가 전부 사지 않은 물품들. 이거를 우리가 널 트랜잭션. 네, 널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널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자카드 유사도와 일반 명목 변수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둘 다 사지 않은 물품들 A도 이 물건을 안 사고 B도 이 물건을 안 샀어요. 그게 이 고객 두 사람의 유사도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얘네까지 분자 분모에 더하는 거고요. A와 B가 동시에 산 거와 A만 사고 B가 안 산 거와 A는 안 사고 B가 산 거 이런 것들만 유사도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뺀 자카드 유사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구매하지 않은 물건은 반영하면 안 돼요. 왜냐?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10만 개의 물품이 있어요. 10만 개의 물품이 있는데 그 중에 다시 10만 개의 물품이 있는데 그 중에 A만 사고 B가 안 산 게 한 개가 있고요. B만 사고 A가 안 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산 거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전체 10만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A가 하나 샀어요.
그리고 B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같이 산 건 없겠죠. 이 경우에 만약에 일반 명목 변수 계산하는 방식으로 A와 B의 유사도를 계산한다면 10만 분의 99,998이 되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 자카드 유사도를 하게 되면은 A와 B의 합집합 2분의 교집합 빵 해서 유사도가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맞겠죠? 자, 자카드 거리와 지금 유사도를 얘기한 거고요. 자카드 유사도와 일반 명목 변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뭘 써야 될지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약간 재미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시퀀스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리 기준으로 레빈슈타인 거리가 있습니다. 레빈슈타인 거리고요. 레빈슈타인 거리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딧 디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편집 거리라고도 부르고 시퀀스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데 시퀀스라 하면 예를 들면 웹로그 분석할 때 페이지 방문 페이지마다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방문 다시 얘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페이지를 이동해 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패턴을 분석할 때도 사용되고요. 특히 시퀀스 중에 문자열의 비교에 사용되면서 요즘 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얘는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다루면서 어떤 때는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인덱스라고도 했다가 또 뭐 시밀래러티라고도 했다가 또 디스턴스라고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이 결국에는 두 객체 간에 가까운 거를 측정하는 건지 지금 멀어지는 걸 측정하는 건지를 계속 유념을 해 두셔야 되고 저도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디스턴스라는 거는 여기 레빈슈타인 디스턴스는 문자열 A와 B가 동일해지기 위해 필요한 연산의 수입니다. 즉 동일해지기 위해 필요한 연산의 수가 빵이라면 이미 문자열 A와 문자열 B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열 A와 문자열 B가 동일하다면 얘네들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연산이 더 필요하지 않죠. 0이죠. 근데 만약에 A와 B가 동일해지기 위해 필요한 연산의 수가 많다면은 이거는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하는 편집 거리는 숫자가 클수록 두 문자열이 두 시퀀스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시밀래러티가 아니라 거리에 해당되는 기준이고요. 여기서 말한 연산이라는 것은 삽입, 삭제, 대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델리게이트라는 단어가 지금 문자열을 원래 해야 되는데 문자열, 얘네 둘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어를 갖고 해볼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델리게이트와 딜리트는 딱 봐도 언뜻 보기에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비슷하냐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델리게이트로부터 딜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혹은 딜리트로부터 델리게이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연산의 수를 볼 건데 첫 번째로 D, E, L, E까지는 동일하니까 안 건드리고요. G를 빼요. 삭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 또 A도 빼요. 삭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자, 딜리트가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삭제 2번이잖아요. 그러면 델리게이트와 딜리트의 에딧 디스턴스는 2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재미있고요. 밑에는 어때요? 프로페서와 프로세스 거리를 구해볼까요? PRO 같고요. F를 빼고 C를 더해도 되는데 우리에겐 대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F를 빼고 C를 더하는 게 아니라 F를 C로 바꾸는 대체 연산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C가 되는 거죠. PR로 CESS 뒤에 OR을 빼야 되겠네요. O를 빼고 R을 빼고 그러면 총 3번의 연산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F를 C로 대체 O,
삭제, R 삭제. 그래서 얘의 edit distance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계산을 할 때는 좀 어렵겠죠. 여기서 빼는 게 좋을지 더하는 게 좋을지 뭐 교체가 좋을지를 어떻게 알지? 그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할 건 아니고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입장에서 위에 문자열과 비교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루프를 돌려요. 자, D와 D는 동일하고요. 자, D와 D2는 하나를 빼줘야 되고요. D와 DL은 두 개를 빼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D와 이 문자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D와 문자열.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D2와 이 문자열을 비교를 하는데 아까 D를 가지고 비교했던 결과가 있으니 얘를 활용해서 요 아래 거를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세한 구현은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맨 끝에 있는 요 놈 있잖아요. 여기. 얘는 전체 문자열과 전체 문자열을 비교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 두 단어의 edit distanc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척도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유사도를 살펴볼 텐데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기억나나요?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걸 배웠는데요. 자, 결과만 알아둘까요? 코사인 0도는 1이고요. 코사인 90도는 0이고요.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각이 있어요. 각이 있을 때 여기 세타가 있을 때 요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건데 요 세타가 0이다. 0이다란 말은 얘가 A고 얘가 B라는 벡터라고 가정해 보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가 요 값이 거의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도는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이쪽이고 B가 이쪽이다. 직각이다. 그럼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의 코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0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A는 이쪽, B는 이쪽. 자, 세타 해서 코사인 세타는 요때가 180도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결론만 알아두면은 동일한 방향의 벡터 코사인은 동일한 방향의 벡터의 경우에는 값이 최대가 돼서 1이 되고요. 반대 방향의 벡터에 대해서는 값이 최소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무관한 벡터. 자, 무관한 벡터. 서로 위로 힘을 주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안 주잖아요. 또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안 주잖아요. 아까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죠. 왼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주죠. 자, 위로 이동하는 거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서로 무관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코사인 90도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일단 알아두시면 다시 한번 보면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면 1, 방향이 완전히 반대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터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을 가지고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값이 1이면은 방향이 일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방향의 반대, 값이 0이면 무관, 90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측정하는 게 코사인이고요. 그 코사인 값으로 유사도에 가름하겠다. 유사도를 코사인 값이 곧 유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는 게 코사인 시밀렐러티가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나 A가 여기 있고 B가 저기 있을 때나 세타는 같잖아요. 이 거리는 달라지잖아요. 다시 만약에 A가 여기 C가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 C가 있다라고 보면 자, A와 B 벡터가 이루는 값도 세터, A와 C 벡터가 이루는 값도 세타. 그러면은 코사인 값은 똑같아요. 거리는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리는 다르지만 요 세타 값이 똑같으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도 똑같고, 그런 경우에 A와 B의 유사도와 A와 C의 유사도가 같다라고 이해하겠다라는 게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즉 다시 한번 첫 문장을 보면 방향이 유사한지를 보는 거지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은 A와 B의 내적에 A의 크기, B의 크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A와 B의 내적을 구할 때 얘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내적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분모로 가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얘가 분모로 가야겠네요. 얘가 분모로 가면 코사인 세타는 A, B분의 A 내적, B 내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적 구하는 것도 우리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내적을 한번 구하는 걸 간단히 해보면 만약에 A가 1,2고 B가 뭐 마이너스 1, 뭘로 할까요? 1이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자기 위층 아래층만 곱하면 돼요.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두 개 곱하면 2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답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의 내적을 구하면 그냥 1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번 몇 개 더 해볼까요? 1과 1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와 얘의 내적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게 이제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위에는 그 원소들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절대값을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A가 만약에 1,2고 B가 뭐 0,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A라는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B라는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내적, 자, 다시 여기에는 원소들끼리의 곱이 될 거고요. 아래에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모든 원소가 양수라면 코사인 유사도의 최소값, 자, 위에도 양수밖에 없고 아래도 양수밖에 없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의 최소값은 0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자, 원래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세타가 0에서 180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코사인 시밀렐러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코사인 시밀렐러티를 계산할 때는
원점을 고정을 해두고요. 원점을 고정을 해두고 한쪽 공간에 있는 애들을 벡터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양수인 애들을 가지고 요 원점에서의 요 각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코사인 유사도 자체는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지만 요 원소들이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내적 값도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런 경우라면 코사인 유사도의 최소값은 0, 즉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게,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갖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원래 정의될 땐 마이너스 1도 가질 수 있고, 원소들이 0 이상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약이 있다면 그때는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거는 코사인 유사도고요. 코사인 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유사도를 하면 되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떤 툴에서 결과값을 뱉어낼 때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면서 뱉고 코사인 거리라고 하면서 뱉는데 두 개를 거꾸로 뱉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가지 용어가 대표 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툴을 사용하실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안내가 돼 있건 코사인 디스턴스라고 안내가 돼 있건 그 계산되어 있는 수식을 봐야 됩니다. 수식을 봐서 요렇게 계산되어 있으면은 유사도고요. 1 마이너스 요걸로 계산이 되어 있으면은 디스턴스고,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결과값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갖는 값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코사인 유사도라는 거는 코사인 거리,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 간 유사도 측정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서 간 유사도 측정에 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문서는 문서에 출연한 단어들의 벡터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A 문서, B 문서, C 문서가 있는데 얘네를 각각 9차원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즉 A라는 문서의 벡터는 0001, 00000 이렇게 벡터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각 문서에 출연한 단어들의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요 말 자체에 대해서 혹시 이제 텍스트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에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 요즘에는 뭐 차원 축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을 돌려서 얘네들을 뭐 100차원으로 압축해서 나타내지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축소된 차원들도 단어들의 빈도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단어들의 빈도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코사인 유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간단한 구조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A라는 문서도 9차원, B라는 문서도 9차원, C라는 문서도 9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됐는데, 얘네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A와 B의 유사도를 측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을 사용하든지, 하나는 코사인 값을 사용하든지. 내적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내적은 자,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볼까요? 자, 아까 요 공식인데 다시 한번 보면 A와 B의 내적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와 B의 내적을 구한다라는 거는 A의 크기와 B의 크기와 그리고 이 코사인 그 둘 사이의 각도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사인 우리 유사도 기준으로 우리는 요 내적을 사용하지 않고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얘로 나눠주잖아요. 얘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코사인 값만 사용한다라는 거는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벡터의 방향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언뜻 생각하면 요 내적값을 쓰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하니까 다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두 고려한다라는 게 아니고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크기와 방향의 영향을 받는 거. 예를 들면 A와 B의 내적값이 커졌어요. 커졌다라는 건 코사인 세타 값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서로 A 벡터와 B 벡터의 방향이 유사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A와 B 자체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A의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가 커지면은 방향이 서로 엇나가더라도 A가 이쪽으로 가고 B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무지 크게 간다 그러면은 내적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완전 반대인 경우는 좀 다르지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문서에서 A의 벡터 크기와 B의 벡터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의 숫자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의 숫자가 커진다라는 거고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단 문서는 길이가 다 달라요. 문서는 어떤 문서는 80글자로 끝나는 문서가 있고요. 어떤 문서는 10페이지짜리 문서도 있고 문서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문서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들도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긴 문서일수록 여기 나타나는 숫자들이 커지는 경향이 있겠죠. 자, 여기 나타난 숫자들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지 긴 문서가 하나 있잖아요. 무지 긴 문서가 있으면은 이 문서의 절대값도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A와 B의 내적은 A의 절대값을 곱하기 때문에 긴 문서에서는 이 내적이 웬만하면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임의의 문서 X에 대해서 내적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셋에서 유사한 문서를 뽑아라. 그러면 아마 1등, 2등 먹는 문서들은 긴 문서일 거예요. 유사한 문서가 나온 게 아니라 긴 문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문서 벡터의 내적을 벡터의 크기로 나눠줌으로써 정규화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크기 효과는 없애고 각도만을 바라보겠다. 요거를 한번 실제 그렇게 되는 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보기에서 A라는 문서가 문서 B와 C 중에 누구랑 더 가까운지를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측정하는 기준으로 내적을 한번 사용해 보고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 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볼까요? A라는 문서에는 무지 짧아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B라는 문서에는 온갖 단어가 다 나왔어요. 정말 긴 문서인가 봐요. C라는 문서는 적절한 중간 정도 길이 문서 단어가 4개가 나왔어요. 자, A라는 문서가 B와 C 중에 누구랑 더 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A와 B의 내적은 세로로 다 곱하면 되잖아요. 다 곱하면 나머진 0이 되고 얘만 1이 되니까 A와 B의 내적은 1이고요. A와 C의 내적도 전부 세로로 곱하면 0이 되고 여기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이 됩니다. 즉 A와 B의 내적, A와 C의 내적, 내적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문서 A는 B하고도 C하고도 동일한 유사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은 요 내적을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A의 절대값은 1이고요. 크기, A의 크기는, B의 크기는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A와 C의 경우에는 A의 크기는 여전히 1이고요. 그리고 B의 크기는 루트 10이 아니라 루트 9네요. 네, B의 크기는 루트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코사인 유사도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A와 C의 코사인 유사도는 2분의 1이 돼서 얘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즉, 겹치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정말 장황한 문서에 온갖 단어가 다 있는 문서에서 겹친 것보다는 몇 개 단어가 없는 문서와 겹친 거를 더 크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을 벡터의 크기로 나눈 의미는 벡터의 크기로 정교화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즉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길이가 종류가 너무나 다르게 차이가 나타나는 문서 간 비교에서는 다른 척도보다는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러스터링 중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클러스터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인 유사도, 즉 시밀렐러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밀렐러티는 거리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리를 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념하실 거는, 일반 툴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시밀렐러티와 디스턴스를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쓰신 분들도 알고 있죠. 시밀렐러티와 디스턴스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디스턴스 괄호 열고 시밀렐러티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나 툴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워딩을 무조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얘가 지금 시밀렐러티를 계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밀렐러티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있는 건지는 반드시 값을 가지고 혹은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후의 주제인 클러스터링의 이제 이후의 주제인 실제 클러스터링 기법들, 그리고 클러스터링의 품질 혹은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